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엔 6단원 현대소설 산포 가는 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에요. 쌤은 이 단편 소설 이제 원문을 다 읽고 이제 수업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 단편이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개 앞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거든요. 단편 소설이면 사실 다 실어줘도 되는데 앞부분을 굳이 생략한 이유는 좀 앞부분에 좀 술집 여자였던 백화가 좀 파란만장하게 여기저기 팔려가는 스토리 들이 조금 좀 적나라하다고 할까나. 그리고 너무 욕을 많이 해. 너무 막 그 쌍욕을 해요. 백화가 처음에 되게 거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앞부분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좀 초반 부분에 어떤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에 대한 적개심, 그런 어떤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쌍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서로 얼마나 가까워지는가를 알게 되면 그 소설의 초반부와 그 중결말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 훨씬 더 이제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앞부분 스토리는 조금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왜냐면은 처음 만나자마자 쌍욕을,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다 컸는데 무슨 소설에서 조금 막 욕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 편집해 부르고 시험에 안내 그거는 뭐 안 가르치고 그것도 또 아니지 않아? 자, 어쨌든 자, 작품 시작해 봅시다. 제목이 산포 가는 길입니다. 그럼 산포는 어떤 공간이겠죠? 고장의 이름이고 실제 지명은 아니에요. 뭐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뭐 약간 목포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자, 산포는 그 작가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무 목자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포라는 뜻 자체가 남쪽 끝 바닷가에 좀 숲이 울창한 마을, 좀 포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초반부에 정 씨가 자기 고향을 소개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써요. 산포, 내 고향은 산포야 하면서 그 영다리가 물어봐요. 거기 사람 많이 살아요? 막 물어보니까 정 씨가 한 10집 살까?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이지. 물고기도 쉽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가 마을인 거지. 근데 생각해봐. 아름다운 섬에 열집 남짓 사는 굉장히 시골인 거잖아요. 어떤 전통적인 농촌의 공간이 바로 정 씨의 고향 산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 아름다운, 이미 말 다 했지? 관영어가? 정 씨가 얼마나 산포라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상향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관영어예요. 자, 그러면 산포로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소설은 이 가는 중 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먼저 보고 갈게요.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현실을 왜 비판하냐면 이 작가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 막 독재, 산업화, 인간 소외, 막 이런 것들이 물론 남북한의 갈등도 심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소설은 특히 도시 노동자,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여기저기 떠돌아야 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으면서 그러한 산업화가 뭐 낳은 어떤 폐해, 인간 소외, 이 서민들 이렇게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시점은요, 전저 작가 시점이에요. 이거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3인칭,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소설이란 뜻이고, 이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속마음까지 모르잖아. 그럼 겉모습만 묘사해주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지만 어떤 특정 인물의 시각, 특정 인물의 시각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 특정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
특정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라고도 이 전지현 작가 시점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배경 1970년대 겨울 산포로 가는 길이 이 소설의 배경이고요. 제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만드는 연대감에 집중합니다.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들의 애환 슬픔이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대의식이다. 여기 보면 쌤이 미리 적어놨는데 산포가 지금 고향이잖아. 그럼 농촌이라고 했잖아. 10집 정도밖에 안 사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리고 전통적 공간이겠죠. 시골이니까. 그리고 여긴 농촌? 농촌, 어촌? 상관없어. 비옥한 땅이라고 하니까 바닷가에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기댈 수 있는 또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는 곳이죠. 이거를 우리는 문학에서 이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되는 대비되는 공간이 설정되겠지. 고향이 좋아, 전통이 좋아. 그럼 일단 뭐를 까줘야 돼? 도시를 까줘야죠. 자,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은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서민을 너무 힘들게 해. 1970년대, 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막 다들 그러니까 일은 다 열심히 해. 다 노동자야. 근데 그래도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막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 3포 세대라고. 뭔가 작가님이 미래를 예측한 건가? 이 산포가 그 산포인가? 싶을 정도로 산포라는 그 발음이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이 청년들이 좀 결혼해서 살기가 어려웠나 봐. 돈 벌기가 어려워서 오늘날에도 그렇다는데 쌤 생각에는 어느 역사나 청년이 힘든 것 같아. 쌤이 청년이잖아. 청년이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도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도시와 산업화는 발전하고 좋은 게 아닌 거야.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사람들을 좀 사각지대로 모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공간으로 도시가 설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특징 가볼까요? 자, 1번 대화 행동 묘사를 통해서 사실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개념어죠. 간접적 제시라고 하죠. 자, 간접적 제시한다는 거는 반대말이 직접적 제시잖아. 직접적 제시는 그냥 지가 다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이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여러분 학교에 갔어. 근데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마이쮸를 주는 예쁜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근데 예쁜 여자애가 뭐 별다른 말 안 해. 그냥 마이쮸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매일매일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치채겠죠? 얘 나 좋아하나? 이렇게.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여자가 고백한 거 아니잖아.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내 마이쮸를 받아줄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눈치챌 수 있잖아. 자, 요게 바로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쌤이 소설을 이제 써본다. 직접적 제시로 소설을 쓰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래서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를 주려고 마이쮸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인 이 마이쮸를 받아서 먹어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접적 제시죠. 근데 이게 소설이겠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 제시를 씁니다. 그럼 간접적 제시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나 정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똑같은 상황을 대화를 활용해서 간접적 제시로 만들어 볼게요. 안녕? 마이쮸 먹을래? 안녕? 마이쮸 좋아해? 오늘도 마이쮸 먹을래? 안녕? 마이쮸 줄까?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이 대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이쮸를 주겠다고 난리를 치겠어? 너를 좋아하나 보지. 이걸 이렇게 맥락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쮸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라고 계속해서 물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이쮸를 주는 거잖아. 질문도 계속하는 거고 말을 거는 거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하, 이 여자애가 이 남자애에 좀 관심이 있나 본데? 라는 그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 자, 그럼 이번에 행동도 쌤이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 마이쮸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여자애는 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연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걸었다.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지 계속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중얼중얼 마이쮸 먹겠냐고 물었다. 이렇게 소설이 쓰여져 있다면, 자, 여기는 이제 행동묘사, 뭐 이렇게 볼이 빨개 졌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게 그 바닥을 쳐다보고 발가락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렇게 뭔가 애가 좀 불안해 보이잖아. 편안해 보이지가 않죠.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이 남자 앞에 서 있는 행동이 이 여자 아이를 좀 불편하게 하는구나. 마이쮸 먹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여자가 이렇게 막 불편해하는 막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에서, 아, 혹시 좋아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게 바로 행동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 제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괜찮을까요? 확 구별되지? 자, 그래서 그 대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 제시를 쓴다는 거는 동의어가 있어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로 쫙 보여준다는 거지. 영화 속 장면 쫙 그려주듯이 쇼잉이라고 영어로는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라 그러는데, 이 극적은 막 반전할 때의 극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연극적이라는 뜻이야. 연극을 생각해봐. 무대 위에서 인물들이 대사를 하고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어떤 갈등 상황을 연결해 가고 스토리를 연결해 가죠. 그게 연극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막 책만 읽고 있는 인물이 2시간 동안 나오는 연극은 없어요. 그건 연극이 아니지. 그건 무슨 예술적인 그런 퍼포먼스겠죠. 그래서 극적 제시라는 거는 연극적 제시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와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럼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그냥 다 말해준다는 거야. 그쵸? 서술자가 다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읽어가면서 쌤이 조금 이제 분류를 해드릴게. 2번, 길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여러 소설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산포로 가는 길이 이제 창작의 동기, 모티프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여로식 구조라고 그래요. 여로가 여가 나그네 여자거든. 나그네의 길로자예요. 나그네 길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 여로형은 좀 여러형의 특징을 쌤이 좀 정리해둔 게 있어서 그거 곧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3번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처리한다. 얘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에 나와.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기차는 하면서 막 눈발을 막 헤쳐 기차가 나아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야. 그래서 주어가 기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인물들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같이 보도록 하고, 자, 4번째 간결한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말이 뭐냐면 만연체야. 그럼 만연체 문장을 쓰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간결하다는 거는 깔끔하고 짧게 문장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 만연체는 이 많이, 그러니까 투머치란 얘기야. 구구절절. 그럼 되게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이 소설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간결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에 대해서 감상 포인트 쌤이 좀 미리 적어놨는데, 소설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작품을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 중에 뭐 시대적 배경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랑 좀 비슷한 말이야. 반영론적 관점.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19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를 이제 그리고 있는 소설이고요. 도시 노동자의 고단한 삶, 떠돌이 삶의 애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떠돌이들은요, 일제시대에 유랑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유랑민들의 삶을 다룬 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밀꽃 필 무렵, 여기도 이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김동리 작가님의 어떤 역마 같은 거, 이렇게 떠돌이들의 어떤 슬픔을 다룬 그런 소설이나 시와 엮어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도시노동자 얘기는 쌤이 밑에 써놨구나. 자,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거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내가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향수. 향수는 그 여러분 이게 퍼퓸이 아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수구초심이나 향수라는 어휘를 모를까봐 쌤이 한번 말해주려고 적어놨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향수, 수구초심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들이 힘없는 사람끼리 원래 뭉치고 살아야 되잖아. 어떤 공동체 최고가 이런 게 주제의식이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의 연대의식을 다룬 다양한 그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소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향에 대한 작품들. 백석, 정지용, 천진건 이런 사람들 다 시랑 소설 제목이 고향이야. 그리고 뭐 오장한 작가의 고향 앞에서 이렇게 소설의 제목에 고향이 소설이나 시의 제목에 고향이 나타나면 아하 고향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산업화가 된 도시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공간으로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작품별 엮어 읽기가 가능하겠죠. 또 도시에서 노동자를 하거나 도시 빈민된 사람들의 이야기들하고 엮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첨지 나오는 운수 좋은 날도 이런 거잖아. 농촌 사는 사람 아니고 도시 사는 가난한 노동자잖아요. 그리고 조세희 작가님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호, 그리고 이동화 작가님의 장난감 도시 같은 걸 보면 당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없어. 미쳐버려. 이 장난감 도시는 진짜 물론 난송도 엄청 슬퍼. 근데 장난감 도시는 슬픈데 좀 쌤이 한번 웃었다? 근데 왜 웃었냐면 아빠가 막 시골에서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도시로 가자 해서 막 애들을 막 다 데리고 도시로 와요. 그래서 단칸방에 사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무슨 막 풀빵 장사를 하겠다고 풀빵 기계를 사온단 말이야. 그래서 풀빵을 집에서 막 연습해서 만들어요. 근데 뭐 너무 맛이 없대. 자식들이 먹어도 우리 아빠의 풀빵 요리 솜씨를 칭찬해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내가 아빠가 돈 벌어올게 해가지고 막 그 풀빵을 나가서 파는데 당연히 안 팔리지. 그래가지고 아빠가 돌아와서 그냥 잘 안 팔렸는데 그래도 이 풀빵 저녁거리로 괜찮지 않냐고 남은 풀빵을 저녁으로 먹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웃기다? 뭔가 좀 우프다?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엮어 나올 수 있고요. 여로형 소설. 나그네 여자의 길로자입니다. 여로형 소설은 좀 많아. 만세전. 이거는 이제 그 만세전은 그 3.1운동 전이란 뜻이거든. 이게 3.1운동 만세 전의 스토리란 얘기야.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한 사람이 좀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느꼈던 어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막 엄청 차별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한 어떤 엘리트의 좀 현실 인식을 깨닫는 과정? 참 조선이 핍박받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고, 다음에 현진건의 고향이나 김순옥의 무진기행처럼 이렇게 이동하면서 고향을 찾아가고 무진을 떠올리고 무진을 다시 찾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이제 작품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여로형 소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쌤이 좀 밑에 적어놨는데요. 나그네가 장소를 이동한다? A라는 장소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공간이 중심이 되는 소설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공간들의 이동 경로를 딱 잘라줘야 돼요. 공간에 모두 내모치셔야 돼요. A라는 공간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이렇게. 그럼 소설이 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A에서는 애가 뭔가 예를 들어서 A에서는 그냥 울어. 죽고 싶어 막 이래. 근데 B에서는 띠용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 그 사람한테 막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져.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겠죠. 이 선택은 이제 작품마다 다르겠지. 얘가 이제 해피엔딩이면은 끝까지 웃고 새드엔딩이면은 울고 하겠지만 이렇게 각 공간마다 인물들이 겪는 사건과 그를 통한 깨달음과 성찰이 다릅니다. 그러면 얘를 작품을 딱딱딱 잘라가지고 쌤이 여기 이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떤 예를 들어 연애를 썸을 타거나 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구간이 C라고 해봐. 그럼 B라고 하면 안 되지. B는 띠용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런 일이 겪은 사람도 있어? 뭔가 호기심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마주치는 공간이 B인 거잖아요. B에서부터 벌써 행복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건 C에 가서 얘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흐름이라고. 아직 행복하면 안 된다고 B에서는. 알겠어요? 그렇게 공간을 잘라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공간이 섞여서 나와도 눈치를 못 채요. 알겠지? 그러니까 소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퉁치듯이 이해하면은 시험 못 봐요.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라는 특성을 뭐냐면 길은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공간이라는 거야. A라는 공간에서 D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게 바로 2번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은 새로운 경험을 해. 아니 내가 이게 어디론가를 이동을 하는데 이동 과정에서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랑 똑같아. 그럼 소설을 왜 쓰겠어? 새로운 게 없는데. 그죠? 그럼 새로운 경험을 딱 파악해야 돼.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 인물들이 이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길. 왜냐면 내가 원래 살던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길을 떠난다는 게. 그럼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내가 틀렸어. 그건 다 오해였어. 라는 걸 깨닫고,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뭔가 의미가 확장될 수 있겠지. 사실은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더 확장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소설마다 다르겠지만, 핵심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낯선 인물들을 만나면서 인물이 새로운 감정과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그네를 길을 지나면서 이제 선생님이 길의 특성을 설명해 줬잖아. 그럼 이 길을 지나는 나그네 인물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1번 출발지를 좀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공간에서 D까지 가잖아. 그러면 D까지 가기 전에 A를 좀 생각해 본다고. 내가 떠나온 곳을 생각하면서 지나간다고요. D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출발지를 회상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왜 그 D라는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D라는 도착지를 동경하고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가겠지. D라는 공간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인물이 D를 향해 가겠니? 괜찮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했던 삶을 성찰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 맥락적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이 엮을기, 외부 지문, 출제, 예상 포인트들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공동체 최고야! 이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성부 작가님, 유명해. 이성부는 봄, 누르고 산길 이렇게 막 벼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근데 이런 면에서 되게 김수영 작가의 풀도 비슷하죠. 풀은 눕는다. 근데 다시 일어난다. 막 이런. 봄은 올 거야. 막 이런 거잖아. 희망은 올 거야. 막 이렇게. 산길. 내 앞에 걸어갔던 이 산길. 다 누군가가 미리 걸어놨던 흔적이야. 우린 모두 하나야. 공동체 화이팅! 이런 주제의 작품들하고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인트로 마치고 소설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짚고 소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을 보실게요. 자, 작품의 배경은 이 소설이 겨울이거든요. 자, 겨울은 황량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래서 가난하면 힘들지 않아, 겨울이? 특히 얘네들이 막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막 노동자들? 그러니까 건설 인부들? 근데 쉽게 말하면 노가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공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겪는 이 도시 노동자들의 슬픔이나 애환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강조해주고, 그러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애완의 주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부각해준다. 괜찮? 자, 인물들 보러 갈게요. 인물들 보면 영다리는 공사판을 다니는 뜨내기 막 노동자로 마른 겉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닌 츤데레라 그러지. 약간 왜 김첨지 같은 애야. 김첨지. 운수 좋은 날에. 아, 근데 쌤이 이거 개인적으로 잘 싫어해. 왜냐면 김첨지가 와이프를 때리잖아요. 막 싸대기 때리잖아. 아유, 왜 자꾸 아프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니, 근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아픈 애를 막 이렇게 와이프를 때리는데, 거기도 막 겉으로는 거칠게 행동하나,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실은 따뜻한 애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실드 쳐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영달은 그래도 괜찮아. 백화를 안 때려요. 영달이는 좀 확실히 착한 애야. 따뜻한 애야. 근데 영달이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서 지금 이 전 스토리인데, 이제부터 쌤이 이 소설의 전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전 스토리는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라서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영달이는 막 이제 막 돈도 못 벌어가지고 그 하숙 같은 거 했는데 밥값을 내야 되는데 밥값을 못 내게 생겼으니까 뭐 도망쳐서 뭐 어디론가 막 다른 데서 일거리를 찾으라고 다녀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 씨를 알게 돼. 근데 이제 정 씨랑 토킹을 시작하는데, 정 씨는 고향 산포로 간다는 거야. 정씨도 자기도 일이 없어. 근데 정씨가 막 자기는 뭐 목공도 할 줄 알고 용접도 할 줄 알고 뭐 구두도 뭐 수선할 줄 알고 막 이런다고 해서, 영다리가 되게 형님 멋있네요, 할 줄 아는 기술이 되게 많다, 막 좋아해요, 멋있다 그래. 그때 정씨가 나 교도소에서 배웠어 막 해. 그래서 정씨가 교도소 출신이라고 하면서 영다리가 놀라. 뭐 큰 집 갔다 오셨어요 막 이래요. 큰 집이 감옥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워낙 어휘를 몰라서 쌤이 정시 위에 써놨어. 큰 집 다녀왔다고. 감옥.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하는 거지. 큰 집. 큰아버지 집이란 뜻이 아니라 감옥이란 뜻이야. 근데 이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쌤 소설 읽어봤는데 감옥 간 이유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어. 뭐 혹시 알아? 뭐 민주화 운동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은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도 가고, 아니면 뭐 그냥 공산주의자로 엮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그냥 도둑질 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10년 동안 산포를 못 갔대, 자기 고향을.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제가 산포를 찾아갑니다 라고 정씨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조심할 거, 산포는 정씨의 고향이에요. 영달이 고향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정씨는 나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영달보다 나이가 많아. 이 사람은 한 40살, 40대 정도로 되는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씨를 따라서 영달이가 그럼 저도 뭐 사포 같이 가죠. 뭐 저도 어디 갈 데 없는데요 라고 해서 같이 이동을 해요. 근데 이 가다가 무슨 얘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오늘날처럼 막 멋진 막 카페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집에 찾아가서 국밥을 시켜요. 옛날엔 그랬나봐. 근데 거기서 국밥집 색시를 하던 여자애가 있대요. 걔가 백화야. 근데 국밥집 색시라는 얘기가 약간, 그러니까 술집 여자 같은 거야. 웃음을 파는. 그러니까 좀 예쁘장한가 봐, 백화가. 그래서 백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국밥집에. 그래서 그 술집에. 그래서 국밥이 잘 팔려. 근데 걔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국밥집 사장님이 그래요. 나 진짜 이 국밥집을 백화 데리고 오고 나서 장사 잘 됐는데 내가 무려 5만 원이나 주고 사왔는데 얘가 막 빚만 잔뜩 지고 지금 탈출했다 하면서, 그 앞으로 혹시나 이제 뭐 혼자 이게 그 정씨랑 영다리가 밥 먹고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나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계집을 만나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현상금으로 10,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씨랑 영다리가 그래 10,000원이면 크네, 막 당신은 컸나 봐. 그걸로 우리 차표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한 10만 원 느낌이야. 이게
그래서 그 차표하면 뭐 차표값 내면 되겠네. 뭐 네 만나면 데리고 올게요라고 하고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걸어가서 버스 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차를 찾아보자. 그래서 기차역이 있다는 감천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감천역을 걸어가는데 어떤 소나무 사이에 그래서 백화랑 비슷하게 생긴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인 여자애를 만나. 근데 혹시 너 그 국밥집 작부 아니니? 이렇게 했더니 백화가 막 진짜 쌍욕해요. 뭐 이 개새끼야 하면서 막 해요. 심지어 이제 거기서 막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어. 백가가 하필이면 그 소나무 밑에서 노상방뇨하고 있었는데 영달이랑 정지한테 걸린 거야. 막 팬티를 막 이렇게 막 올리면서 막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쌍욕을 개 섹시야 하면서 막 밀치고 뭐 그래 어디 한번 잡아가 보시지 하면서 막 거칠게 막 내가 이래봐도 막 온갖 술집은 다 다녔어 하면서 뭐 날 무시하지 마 나한테 반말하지 마 하면서 백가가 굉장히 거칠게 행동해요. 근데 거기서 정씨나 영달이 왜 이래 우리 이래봐도 의리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차피 기차역으로 갈 거면 그냥 같이 걸어요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뜨내기여도 이렇게 눈 오는 날 산속에 여자를 버려두고 갈 그런 애들 그렇게 못된 남자들은 아니요 라고 하면서 따라오시오 혼자 있으면 위험하오 하고 데리고 또 간다. 셋이 그때부터 이제 눈이 쌓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야. 걷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좀만 더 하면 돼요. 백화가 갑자기 막 말을 너무 잘해. 막 얘가 언변이 좋다고 묘사가 돼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백화가 18살에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이 22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년 지났어. 4년 동안에 얘가 여러 술집으로 팔려가요. 처음에는 속아서 갔다고 하거든. 그래서 막 가면서 그런 군부대 주변에서 이제 좀 이렇게 몸을 팔아요. 근데 거기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그런 군대 감옥 앞에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군대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영창 같은 거지. 거기에서 온 어떤 이 젊은 청년들을 옥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이 이등병들을 한 8명하고 자기가 연애를 했다 그래. 8명하고 연애 많이 하지 않았어? 여러분 22살 때까지 8명 연애하기 쉽지 않습니다. 백화가 예쁘단 얘기야. 소설에서 그런 장면 그런 묘사도 있어. 좀 군인들이 백화를 보려고 돈이 없어도 있잖아. 군화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 마시러 왔었대. 그래서 백화가 잘 나갔지 이뻐가지고. 근데 거기서 8명하고 연애할 때 근데 이제 감옥이니까 감옥은 이렇게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출소를 하잖아. 출소를 하면 자기 원래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8명이 된 거야. 걔를 보내고 또 다른 남자가 와. 또 다른 남자를 못 받았자 하고 막 걔한테 막 잘해줘. 걔도 막 옷도 사주고 막 그래. 근데 걔는 또 가. 그럼 또 다른 남자가 와.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백화가 진짜 순정파, 금사빠,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되는 그런 착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막 그렇게 막 술집에서 일을 해서 남자한테 다 퍼주고 자기는 괜찮은 옷도 없어. 막 그 소설 보면 그런 묘사가 나와. 자기가 팬티를 너무 막 여러 번 빨아입어가지고 거의 해졌대. 걸레 같대. 그래서 이런 게 자기 인생 같다고. 자기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되게 해진 되게 팬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표현하거든. 이제 자기는 그 갈매기집이라는 군대 감옥 앞에 부산에 있는 술집이라 갈매기집이야. 부산 갈매기. 그 갈매기집에서 일할 때 자기는 정말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화는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인 거야. 비록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고되게 살고 뭐 팬티도 낡았는데 새로 살 형편도 못 되지만 자기가 8명이나 되는 어떤 다양한 남자들을 본인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꼈다고 이야기는 하더만 그렇게 순정파 8명 남자지만 내 마음으로는 한 남자라고 하는 그때 되게 행복했었다는 거야. 근데 좀 이렇게 빚을 지고 하면서 이번에 국밥집까지 5만 원에 팔려오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막 넘어지고 그래 백화가. 왜냐면 막 이상한 막 빨간색깔 구두를 신고 다녀. 힐을 신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영다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이제 막 업어주고 이게 하거든.
자,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업어주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얘기까지 하고 이제 소설을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감천 기차역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이동하던 길에 있잖아. 너무 추워가지고 막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라도 잠깐 들어가가지고 좀 몸을 녹였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날처럼 카페가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거기 무슨 폐가가 있어. 폐가가 초가집이 있어가지고 그 초가집에 들어가서 나무를 좀 모아서 모닥불이라도 피우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닥불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닥불 앞에서 영다리가 막 나무를 막 모아가지고 막 불을 막 탁탁탁탁 붙여, 막 불을 잘 붙여. 그래서 쌤이 여기 적어놨지. 그래서 영다리가 마성의 매력, 불을 잘 피운다. 그걸 딱 보면서 백화가 처음에 영다리를 보자마자 뭐 딱 밀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키스깍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 욕했는데 백화가 이런 대사를 쳐.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불을 잘 피우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 우리 금사빠 백화. 그래서 이제부터 백화가 영다리에게 호감 보이기 시작. 둘이 썸 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요 인물 셋이 나오고요. 이 세 사람이 셋 다 비슷하게 떠돌이야. 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 가난하고 그지? 방황하는 떠돌이.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가운 겨울에 눈길을 걸으면서 자 이렇게 전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너무 길지 않게 쌤이 중요한 그 스토리 앞부분 쪽에 개요를 말해줬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쌤 2탄에서 소설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